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우리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신 부동산 1호 박사 서동기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집값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양쪽의 평가를 듣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비싸다. 우리가 괜찮은 직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서울 강남에 집을 하나 사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한편은 전 세계 20대 주요 도시의 중심가 집값을 봐라. 서울만큼 싼 데가 어딨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높은가요? 낮은가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돼요. PIR이라고 있거든요. PIR. 소득이 분모로 놓고 분자는 부동산 가격을 놓고 소득의 몇 배가 부동산 가격이냐. 라는 지표가 있군요. 예, 이때 소득은 한 푼도 안 쓰는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한 푼도 안 쓰고. 근데 우리나라 PIR이 얼마냐 하면은 우리나라 2,200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가구 소득이 6천만 원이에요. 평균 연간. 지금 국민은행에 발표해 보면은 서울 시내 평균 아파트 값이 금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14억이에요. 그러면 14억을 6천만 원으로 나누면 23 정도 돼요. 그러면 한 푼도 안 쓰고 23년 모아야 서울의 평균 집을 살 수 있다. 강남은 아니고. 강남은 아니고. 네. 강남은 한 40, 50대요. 근데 아파트 말고 이제 일반 주택을 비교해보면은 서울 시내 전체가 10억이에요, 평균. 그러면 그건 한 17 정도 되거든요. PIR이. 17년 모아야 된다는 거죠. 주택, 빌라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은. 그럼 뉴욕이 PIR이 얼마냐? 11이에요, 11. 그 다음에 LA 같은 데는 PIR이 8이에요. 8년 되면 사는 거예요, 소득 가지고. 그 다음에 일본은 10이에요. PIR이 12. 다 우리나라보다 낫네요. 우리나라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값은 정상적인 가치보다 2배 이상 부풀려져 있다. 서울 시내만 놓고 볼 때. 평균 집값이 지금 14억, 또 빌라까지 포함하면 10억 있는데 뉴욕이 11억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LA 같은 데는 9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이런 걸 비교해보면은 지금 서울 집값은 GDP나 이런 모든 걸 했을 때 5억 정도 평균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재건축 관련해서도 참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강남의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미래도시인데 음마아파트만 남아있는 합성사진 같은 게 유행처럼 돌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오래된 단지들 보면 거기에 오래 사신 분들은 재건축하기 싫다라고 하고 투자를 위해서 산 사람들은 재건축하고 싶다라고 하고 이런 의견 대립이 팽팽하게 있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재건축은 정부 입장에서는 하면은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강남 같은 데라든가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은 집주인들이 야, 이거 분담금 얼마 내야 돼? 또 얼마나 걸리는 거야? 지금 뭐 엄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20년, 30년 재건축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면 10년 내에 재건축이 완료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걸려요, 재건축은.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재건축하는 동안에 자기는 집에 못 들어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이사 가는 것도 싫고. 네. 압구정에 있는 분들도 반대하는 분들 있잖아요. 난 그냥 뭐 편하게 살고 있는데 왜 재건축을 해서 또 나가서 뭐 또 한 10년 걸리느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젊은 분들은 분담금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과거에 5층짜리 주택을 재건축할 때는 용적률이 많아가지고 5층짜리를 막 15층, 20층 지면은 평수를 큰 거 받고도 돈을 돌려받았어요. 분담금이라는 게 없었죠. 오히려 돈을 환급금을 많이 받았죠. 근데 지금은 하는 게 전부 15층, 20층짜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하다 보면은 40층, 50층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고층으로 지을수록 건축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럴 거 아니에요. 하늘 올라갈수록 기하급수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비용이 많이 들죠. 그 지금 강남의 어떤 아파트 단지, 큰 단지 거기도 분담금이 지금 5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10억은 넘어요. 근데 지금 그 아파트 값이 뭐 30몇 억, 40억까지 막 거래가 되고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근데 거품이 완전히 꺼지면 그 아파트는 15억짜리예요. 가치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럼 나중에 재건축을 10년 후에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때 분담금을 10억 낸다고 생각했을 때 엄청난 손해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분당 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 내가 분담금을 얼마 낼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뭐 서울시내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분담금 처음에 3억 낸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8억 내라고. 그러니까 집에 다 지어놓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분담금 안 내면. 그러니까 분담금은 나중에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분담금이 얼마다 확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급속하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왜 늘어나냐면은 원자재 값이 계속 올라가요. 지금 환율이 급등하잖아요. 환율이 급등한다는 거는 원자재 값이 급등하는 거거든요. 분담금이 지금 계산된 것보다 2배, 3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재건축하는 의미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재건축을 하는 게 장점이 뭐냐 하면은 일단 저층에 용적률이 많아야 된다. 인구가 계속 증가해야 돼요. 또 경제가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 재건축하면은 무조건 이득을 봐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돼요? 저출산, 인구가 줄고 있어요. 경제 성장률 0%대예요. 그런 조건이 안 갖춰지면 재건축을 하면 나중에 이득이 생기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요. 집만 뺏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또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또 분담금이 얼마나 올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도 뭐 재건축은 이제 과거에 재건축 신화라고 그랬어요. 5층짜리 재건축하면 그냥 뭐 큰 평수 받고 돈 돌려받고 그거는 무조건 이득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재건축이 이제 뭐 40층, 50층 이렇게
짓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들을 나중에 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수익 가치가 없어져 가지고 흉물이 될 수도 있겠다. 만일에 50층짜리 60층짜리 재건축하면 어떻게 돼요? 120층, 150층, 200층을 져야 그 단가가 맞잖아요. 그러면은 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재건축을 하는 건 좋다 치고 지금 재건축을 한 건물을 50년 후에 재건축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만 가능하냐? 초재벌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재건축을 하면은 돈을 내고 재건축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집값만큼 돈을 내야 재건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뭐하러 하겠어요? 그냥 살지. 그러면 이제 부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집이 낮잖아요. 어차피 감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살고 있던 부자들은 딴 데로 떠나잖아요. 그러면 집이 점점 낡고 임대료 싸지고 집값이 싸지잖아요. 그래서 초고층 아파트는 나중에 슬럼화가 되는 거예요. 부자들만 산다면 재건축이 가능해요. 뭐 돈을 쓰고라도 하겠다 하면 그런데 반대가 많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부자일 수는 없잖아요. 그 뉴욕에 80층짜리 그 콘도가 있어요.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거죠. 거기는 조 단위 이상의 부자들이 사는 거예요. 거기는 1인당 몇 억씩 내라도 내요. 앞에 일조권 방해한다고 미국은 공중권이라고 있어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센트럴파크에 있는 80층짜리 아파트 앞에 아파트를 못 짓게 공중권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분들한테 돈 내라고 그러면은 자 각자 10억, 20억씩 내세요. 다 내요. 부담 없이. 그런데 서울 같은데 아무리 부자 동네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조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 정도 돼야 감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흉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하고 자꾸 비교하는데 뉴욕에 80층, 100층 막 이런 거 비교하는데 그런 데는 이미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은 1년 내내 생활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별장용지로 대부분 써요. 그런 집들이 전 세계에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다 조단위 갖고 있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은 그 집에서 손해가 아무리 나도 별 타격이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없잖아요. 내가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재건축을 한다, 리모델을 한다? 불가능해요,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흉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층 이상 지금 짓는 건 좋아요. 나중에 자손 세대에 그걸 갖다 상속을 해주면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뭐 완전히 슬럼화된 아파트를 나한테 준 거야? 이런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쓰레기를 물려받는 거예요. 그 처치곤란이에요, 그거는. 그때는 팔 가치도 거의 없어지겠네요. 칼 가치가 없어. 시그니엘 아파트 있잖아요. 80평짜리 있잖아요. 땅 지분이 4평, 5평이에요. 건물은 감가되잖아요. 감가되면 나중에 건물은 없어지는 거예요. 감가가 되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3평, 4평 그거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지으려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겠죠. 주상복합은 그래도 튼튼하게 짓기 때문에 괜찮아요. 주상복합은 한 100년 이상 갈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아파트는 100년 이상 갖게 못 짓거든요. 100년 이상 갖게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비를 과다하게 들여야 되는데 재건축하는 분들이 반대하겠죠. 나는 뭐 3, 40년 살고 말 건데 이렇게 많은 돈을 분담금을 내고 짓느냐? 돈을 적게 내고 짓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30년, 40년짜리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3, 40년 지나면 못 살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재건축하는 분들이 원하는 거예요. 박사님께서 1기 신도시 건설 당시에 평가를 하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1기 신도시라고 하면 대체로 어디를 말하는 거죠? 분당, 삼본, 평촌, 일산, 중동까지 해서 5개 신도시를 1기 신도시라고 그러죠. 여기도 지금 이제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분당 재건축 얘기가 나왔죠.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안양 평촌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이제 30년 지났잖아요. 90년에 시범단지. 저도 거기에 신청하다 떨어졌어요. 제가 감정평가하니까 살기가 너무 좋더라고. 막 대평이야. 그 전부 임야 논밭이었거든요. 하여튼 살고 싶은 동네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역시 건설회사가 3, 40년짜리 아파트를 지었구나.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아파트를 지었구나. 그럼 아파트를 그때 질 때 100년 가게 지어야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건축비와 분양가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3, 40년마다 재건축을 하면은 건설회사는 활성화되잖아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10년마다 재건축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요. 네. 5년마다 하면 더 좋아요. 근데 3, 40년도 길어요. 근데 오래된 아파트를 만들면 주민들한테 욕먹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30년, 40년짜리 아파트를 만들고 있어요. 외국 같은 데 봐요. 100년 이상 다 사용하잖아요. 처음에 질 때 튼튼하게 짓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짓지 않으면 분당 신도시, 삼본 평촌 앞으로 일산 재건축을 시작할 텐데 그 재건축이 과연 얼마나 순조롭게 될 거냐. 분담금이 얼마인지 감이 안 잡혀요. 그리고 얼마나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굉장히 어렵겠죠. 우리 세대에는 못 볼 수도 있어요. 월세 가격도 지금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어차피 월세를 살아야 될 텐데 월세 가격 지수가 집계 이래 최고치라고 하고요. 월세 값이 평균 144만 원이랍니다. 이건 높은 건가요? 외국에 비하면 높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144만 원이다. 그러면은 수익 방식으로 가격을 계산하면은 그 집값이 한 3억 5천짜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는 앞으로 좀 더 오를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세는 작아요. 그리고 전세제도는 장기적으로 없어져요. 전세제도는 주거 사다리용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했지만 우리나라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갭 투자로 너무 많이 그동안에 활용을 했어요.
더군다나 빌라 같은 데는 갭 투자를 해서 전세 사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갭 투자용으로 너무 사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는 자연스럽게 월세화 될 거예요. 그리고 월세는 어느 정도 오를 거예요. 그리고 월세는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싸지요. 아까 144만 원이라는 거는 싼 거예요. 대신 집값이 안정돼요. 집 사는데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요. 월세가 오르는 대신에. 그러면 지금 100만 원이 넘는 월세가 나와서 일단 익숙하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고 있거든요. 놀라죠. 익숙하지 않죠. 이 100만 원이 넘는 이 월세가 뉴 노멀처럼 익숙해지는 시대가 올 거라고 보십니까? 오지요. 뉴노멀처럼 이제 미국처럼 월세가 이제 100만 원 정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뉴노멀처럼 되겠죠,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월세를 내고 사느냐, 집을 가지고 보유세를 그만큼 내거든요. 집을 가지고 있어도 재산세를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어도 국가에 월세 사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안 오르는 거예요. 이 월세도 정착이 돼야 돼요. 정착되기 전까지는 좀 혼란이 있을 거예요. 지금 오늘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무주택자분들은 그래도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주택자라면 집값이 오르건 떨어지건 난 잘 모르겠고 일단 내 집은 사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내가 감당 능력이 되면은 집은 무조건 갖고 있는 게 좋아요. 내가 살 집은. 근데 무리해서 대출받아서 하면은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적당한 대출과 또 적당한 자금, 아직 뭐 젊은 분들이 자금이 마련 안 돼 있으면 아예 못 사겠죠. 근데 적당한 자금이 있고 내가 감당 능력이 있는 집이 있다면 사는 게 좋아요. 집 한 채에 있는 거는 오르든 떨어지든 주거의 안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직장 생활할 때나 사회생활 할 때 내가 집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안정감을 가져다 주거든요. 집 한 채는 갖고 있는 게 좋겠다. 만약에 젊은 사람이 미래를 생각해서 내가 약간은 무리를 하더라도 지금 한 채를 보유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집을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제 서울시내 아파트는 너무 비싸잖아요. 빌라는 좀 싸잖아요. 이제 앞으로 빌라 쪽으로 유행이 갈 수가 있어요. 이제 빌라 중에서도 대지 지분이 높은 게 있어요. 나중에 각광을 받을 거예요. 지금 뭐 전세 사기 때문에 빌라가 완전히 그냥 악마화 되다시피 해가지고 전세도 지금 안 가잖아요. 돈 떼일까봐. 그만큼 빌라는 굉장히 시장이 안 좋잖아요. 이때 빌라 같은 거라도 물론 대지 지분이 좀 좋아야 되겠죠. 이런 걸 사놓으면은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은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집을 투기의 수단으로 그동안 참아왔단 말이에요. 보유의 수단으로 삼으면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자, 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부동산 관련 대책을 세 차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세 차례에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을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 보신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수요 억제 대책이 위주였죠. 첫 번째 대책이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이었죠. 6억 이상은 어떤 경우도 못 해준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책은 공급 대책. 근데 공급 대책은 10년 이후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서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봤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더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이었죠. 뭐 대출을 더 줄인다든가 또 실거주 의무를 해가지고 갭투기를 막고 토지거래허가 이걸 서울 전역을 묶어버렸잖아요. 경기도도 12개 지역을 묶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대책이었죠. 부동산 쪽에서도 아주 강력한 대책으로 보는군요. 네, 강력한 대책인데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괜찮은데 이게 오래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그럼 단기적인 대책이면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이걸 풀어야 될까요? 저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원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정책이 있는데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묶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원래 옛날에 토지를 거래하는데 허가받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아파트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걸로 변질이 됐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토지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로 변질됐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상 재산권을 좀 침해할 소지도 있고 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뭔가 하나의 정책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진짜 피하지 말았어야 될 정책은 뭡니까? 이제 이런 말들을 하죠. 이 정책이 안 먹히면 앞으로 세제 정책을 쓰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세금 정책을 써야죠. 미국이 가장 훌륭한 사례인데 미국은 보유세가 되게 세요. 부동산 가격이 한 1%에서 2% 돼요. 물론 주마다 다 틀리지만 1%에서 2%, 어떤 데는 3%까지 받아요. 엄청 비싸죠. 10억이면 1,000만 원. 3%면 3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거네요. 매년. 거의 월세인데요? 그렇죠. 미국은 주마다 다 틀리는데 하와이가 재산세가 제일 싸요. 0.6%인가 그럴 거예요. 제일 비싼 데가 뉴저지 쪽이에요. 거기는 2.5% 막 넘어요. 또 텍사스도 그렇고 캘리포니아는 한 1.25% 돼요. 그러니까 주마다 다 틀려요, 율이. 근데 각 주를 분석해 보니까 재산세율이 낮은 데는 집값 폭등이 엄청 세요. 하와이 같은데. 근데 뉴저지나 재산세율이 높은 데는 집값이 안 올라요, 많이. 아주 적정하게 조금씩뿐이 안 올라요. 오히려 하락하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보유세를 굉장히 높여야 돼요. 보유세를. 우리나라도 실효세율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재산세 실효세를 높여야 돼요. 다만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또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는 대폭 낮춰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세금을 재산세만 올리고 다른 건 놔두면은 안 되죠. 재산세를 재배분하는 거죠. 미국 같은 데는 양도소득세는 이연제도가 있어가지고 샀다 팔았다 할 때 세금 안 내요.
맨 마지막에 세금을 내는데 그때도 상속을 하면은 양도세가 없어지는 그 정책은 보유하지 말고 빨리 팔라는 정책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거죠. 보유세가 세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집값이 좀 내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일부 아파트 단지에 분여해서 이제 그런 기사가 가끔 나는 걸 보면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담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얼마 이하로는 팔지 말자. 예, 우리 이하로는 팔지 말자. 근데 보유세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이 왜 30억이냐, 10억도 안 되는데 이렇게 담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높게 해놔야 돼. 근데 양도세를 굉장히 싸게 해야 퇴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양도세를 싸게 안 하면은 퇴로를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는 지금 자산 이전이 너무 많거든요. 외국으로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도 상속세, 증여세를 대폭 낮춰줘야 돼요.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미국의 보유세만큼 안 되나요? 종합부동산세가 보유세처럼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과거에 그 징벌적 과세로 만들어진 한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없애야 돼요. 없애고 개편 자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세금이니까 그 특별세금 조항은 없애고 기본세에서 보유세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저는 시장은 당연히 안정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대통령 의지만 가지 안 된다는 거죠. 계속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유로 내년에 선거가 있다. 또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재산세를 함부로 못 올려요. 정치가 부동산 가격을 지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강하게 해서 개편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쉽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미국식 세제를 유럽에서도 똑같이 합니까? 아, 똑같이 하죠. 예, 보유세 세요 다. 우리나라가 그럼 주요 선진국 가운데 보유세가 낮은 편입니까? 보유세가 굉장히 낮아요. 왜냐면요. 저는 종부세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의 보유세가 상당히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종부세가 적어요. 현재. 미국의 재산세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종부세 자체는 저는 없애야 된다고 보고 보편적인 세금 체제로 가야 시장이 안정된다고 봐요. 근데 거품이 빠르게 꺼지면 또 여기서 도산하는 일들도 생길 거고 많은 사건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한 방에 꺼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꺼지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이제 정부는 자연스럽게 꺼트리려고 해요. 한번 2022년도에 폭락을 했었어요. 강남도 한 40% 이하로 떨어졌어요. 22년도에 얼마 안 돼요. 그때 폭락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깜짝 놀랐죠. 이렇게 떨어지면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도산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부에서 긴급 자금을 풀어가지고 다시 살렸잖아요. 서서히 꺼트리기는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에 가까워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탐욕의 산물이거든요. 서서히 꺼트리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처럼 한꺼번에 꺼트려야 돼요. 충격이 강하더라도. 그럼 22년도에 40% 빠졌을 때가 어떻게 보면 기회였어요. 빠뜨리는 걸 막는 이유가 내 정권에서는 터뜨리면 안 되겠다. 다 이런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그 정권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내 정권이 경제가 막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내 정권만 좀 피해야 되겠다 해서 막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폭락을 굉장히 경계하는 게 정부예요. 이거는 뭐 어느 정권이나 똑같아요. 폭락하는 걸 두려워하는데 일본과 중국은 폭락을 했어요. 일본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얻어맞은 거고 중국은 시진핑이 의도적으로 콘크리트를 없애버렸어요. 의도적으로 부도를 냈어요. 그리고 AI 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거품이 낀 집을 사야 되잖아요. 서울에서 살려면은 못 사잖아요. 아까 PIR 받지만은 한 푼도 안 모으고 23년 모아야 된다. 못 사잖아요. 쓰고 하다 보면은 뭐 아예 저축도 못 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못 사요. 그러면은 이런 거품을 꺼뜨리기 전에 청년들한테 살 집은 마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임대주택 같은 거를 싸고 저렴하게 아니면 또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있어요. 토지는 국가나 LH 공사나 국가기관이 가지고 건물만 분양하는 거, 뭐 반값 이하로 분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시내 주변에 빈 땅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임대주택을 져서 저렴하게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봐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일할 의욕이 없잖아요. 그 희망을 주려면 어떻게 살집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아주 저렴하게 공급해야 돼요. 아파트 공급 많이 한다고 소용없어요. 저렴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거품을 꺼트려야 돼요. 일본 사람들은 아파트 소유욕이 하나도 없어요. 왜? 아버지 때 망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일본의 그 7조 원 가지고 있는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부자가 한순간에 홈리스가 됐어요. 왜? 부동산만 잔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발생해야 부동산에 대한 열망이 꺼질 것이다. 꺼지죠. 근데 그거는 터진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근데 이렇게 계속 안고 가면 더 크게 터져요. 일본보다 더 큰 불황이 오는 거예요. 10년 경기 침체하면 될 걸 20년, 30년, 40년, 50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끌고 나가면. 그러니까 빨리 터뜨릴수록 우리나라 경기 침체가 빨리 오고 또 회복도 빨라지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실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이 거품을 뭐 꺼지지도 않지만 꺼지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면 정부가 막아줬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동안에 막아줬죠. 그러면 이 거품이 장기적인 건강한 경제를 위해서는 꺼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박사님 말씀은? 그럼 어떻게 해야 꺼집니까? 지금은 터지게 만드는 방법이 아까 말한 보유세 정책을 시행해버려요. 그럼 거품이 꺼져요. 부동산 값이 오르는 걸 바라지 않아야 부동산 값은 잡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정책은 아니에요.
박사님은 계속 내버려 두면 꺼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정책을 썼는데 안 꺼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정책이 오히려 거품이 꺼지는 걸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막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정책을 하려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아무것도 손 안 대는 게 좋아요. 그럼 시장이 제대로 흘러가요. 그런데 떨어질 때는 초강력 정책을 써요. 그런데 오를 때는 효과가 좀 약한 정책을 쓰더라 이거죠. 그걸 안 쓸 거면은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안 하면 시장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뭐 강남 아파트가 뭐 100억, 200억, 1000억 되겠어요? 시장 원리에 맡겨놓은. 그러니까 정책을 하려면 오를 때나 내리나 똑같이 하라는 거죠. 아우, 쓴소리 감사합니다. 양극화도 문제입니다. 지금은 서울에서도 특히 이제 강남 지역만 오르고 있고 강남 3구 이런 주요 지역이 아닌 지역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서울도 그렇지만 수도권으로 가면 더 그렇고 더 멀리 가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분양도 엄청나거든요. 이런 부동산의 양극화 현상은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혹은 해소가 돼야 됩니까? 양극화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차피 있어요. 양극화는 해소가 어려워요.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는 있어요. 지방 분산을 시킨다든가 하면은 양극화는 해산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국회를 지방으로 이전해버린다든가. 근데 이전을 반대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반대하잖아요. 또 그 지방 사람도 반대하잖아요. 국회가 오면은 자기 지역이 오염돼 버리니까 또 반대하잖아요. 지역 사람들도 못 옮기고 있잖아요. 그런 과감한 정책, 지방 분산 정책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양극화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게 보유세로 해결하면 돼요. 보유세에 관해서 굉장히 강력한 믿음이 있으시네요. 그럼요. 미국의 제도, 성공적인 제도를 봤거든요. 미국의 또 캘리포니아는 또 좀 달라요, 제도가.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겨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도 그건 상관없이 취득 가격 기준으로 매긴다는 거죠. 30년 전에 샀으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매기니까 오래 보유하면 되게 싸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 같은 집이라도 세금 차이는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물론 매년 2%까지는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뭐 부동산이 오를 때 2%까지 올릴 수 있지만 그건 얼마 안 되거든요. 취득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일단은 오래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세금을 감면시켜주는 효과를 가지잖아요. 그 동네에 오래 산 사람들을 굳이 내쫓지 않겠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미국은 오래 살잖아요. 제가 미국의 그 부자 동네 바닷가에 한번 가봤는데 그분이 거기 한 40년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집값이 다 100억이 넘어요. 100억에서 500억 대요. 근데 이분이 40년을 살 때는 엄청 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산세를 내는데 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동네에 살지만 재산세는 굉장히 조금 내는 거예요. 저는 이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장점을 따가지고 할 수 있는 제도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건 이 주거를 투자 용도로 사는 게 아니라 실거주 용도로 사게 유도할 수가 있겠군요. 무조건 실거주 용도죠. 그래야 30년, 40년씩 갖고 있을 테니까. 무조건 실거주 용도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또 양도세 같은 경우도 샀다 팔면은 미국에서는 이연을 시켜줘요. 안 내요, 중간에. 맨 마지막에 상속세 낼 때 그때는 양도세를 다 소멸시켜줘 버려요. 그러니까 오래 가질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샀다 팔 때 할 때마다 양도세를 많이 내잖아요. 그런 제도들 다른 나라의 장점만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소시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이라는 게 나의 어떤 재산 측면에서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해요. 물론 잘못 잡으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박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경로에서 사이클이 있으니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기다려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타이밍 혹은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타이밍이 언제쯤 올까요? 사이클에서 떨어지는 시점에 살 타이밍은 분명히 나타나요. 우리나라는 10년에 한 번씩 사이클이 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팬데믹 때 깨져버렸어요. 떨어져야 될 타이밍에 팬데믹 때문에 올랐어요. 또 22년도에 또 폭락할 시점에 그때 살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그때 또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살 타이밍을 계속 놓치고 있고 거품만 자꾸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금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거품을 내가 안고 살 수 있겠느냐, 내가 거품을까지 안고 사야 되느냐, 이런 걸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라는 거고 지금 집값이 더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거품만 더 오르는 거거든요. 실제 가치는 오르지 않는다. 네, 실제 가치는 오르지가 않죠. 금년에 그 환율 상승률을 보니까 집값 상승률보다 환율 상승률이 훨씬 높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은 올랐는데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가치가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그 터키에 뭐 5천만 원이면 집 좋은 거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못 살 정도로 비싼 거예요. 왜? 터키 화폐 가치가 폭락해 버렸으니까. 달러로 사면 엄청 싸게 사네.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 강남도 그렇고 아파트를 굉장히 사들이고 있잖아요.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싸거든.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미국 교포들이 살 때 굉장히 싸잖아요. 강남의 아파트가.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달러만 갖고 있었을 뿐인데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바람에 아파트 값이 올라도 더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포들이 강남 상구도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들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입장에서 워낙 화폐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있으니까 실물 자산을 갖고 있는 게 그래도 이득이잖아요. 돈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러나
거품이 너무 크게 불어났기 때문에 한번 터지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2025년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1년을 쭉 돌아볼 때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를 하나로 꼽아본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강남의 특정 지역만 폭등했다. 이렇게 저는 키워드를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왜 다 오르는 게 아니고 다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강남만 오르는 걸까요? 집값이 오르는 원인은 그 로케이션이 최고잖아요.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따라서도 달려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그런 데가 이제 강남 쪽이잖아요. 그런데 강남 3구 중에서도 일부 단지만 급격하게 오르고 또 강남 3구 중에서도 안 오른 지역도 있고 그래요. 복잡하군요. 복잡하죠. 그럼 만약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단지별로 로케이션이나 이런 걸 그럼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서울시도 안 오른 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외곽에. 떨어진 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요. 떨어진 데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부동산 시장은 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거예요. 이걸 침체라고 봐야 되나요? 안정기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침체라고 보고 있어요. 침체라고 봅니까? 상가 엉망이죠. 또 주택은 지방은 미분양 많죠. 6만 채가 넘잖아요. 미분양이.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맨날 강남 특정 지역만 오른다 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초조감을 느끼는 거죠.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6개월 좀 지났잖아요. 정책을 3번 했잖아요. 한 번은 공급 정책이고 두 번은 수요 억제 정책이에요. 근데 수요 억제 정책은 몇 달 안 가요. 오히려 나중에 가격을 더 많이 올리는 역할을 해주는 게 수요 억제 정책이에요. 그래서 항상 다음 정책이 나오고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정책을 20 몇 번 했는데 할 때마다 올랐잖아요.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잘된 정책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 정책을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건가요? 정책을 할 때 지금 고위 관료들을 보면은 2채 이상 있는 분들이 절반 정도 돼요. 그다음에 강남 요지에 또 집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정책을 하는 분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고 여러 채 갖고 있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분들이 올바르게 일반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과거에 정책을 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하니까 할 때마다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정책을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하나? 이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자, 그럼 이제 주제에 앞서서 오늘 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분야에서 이 얘기를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종묘 앞 재개발 사업하고 종묘. 세운 얘기인데. 사지구. 그렇습니다. 네네. 그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 세운상가 일대를 재개발하면서 초고층을 짓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찬성하는 쪽에서는 서울 중심에 발달된 깨끗한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쪽이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 건물조차 유산이고 특히나 종묘에서 바라보는 서울 풍경이 달라지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서동기 박사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둘 다 일리가 있다고 봐요. 고층 건물을 지려고 하는 데는 세운 사지구거든요. 보통 문화재에서 100m 이상만 떨어져 있으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근데 세운 사지구는 180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문화재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잖아요. 종묘가. 그러니까 100m가 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화재를 보존을 위해서 짓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잖아요. 또 하나는 서울시에 랜드마크를 하나 세우자. 경제적인 가치가 그만큼 높아진다. 저는 서울이 랜드마크가 되고 한다면 오히려 고층 건물을 짓는 게 종묘가 있는 거를 오히려 더 가치를 높게 해주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봐요. 종묘라는 문화재를 훼손하는 건 아니잖아요. 180m 떨어지는데 고층 건물을 짓는 것. 이거는 훌륭한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종묘의 가치를 보존시키는데 지장이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묘의 어떤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시는군요. 더 많은 관광객이 와서 종묘를 볼 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지역인데 성수동이지 않습니까? 제가 광진구 출신인데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의 성수동의 이미지와 지금의 성수동의 이미지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말 걸어다니는 사람도 많고 관광객도 많고 젊은이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수동에 보면요, 부동산 가격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이 성수동의 부동산 붐에 대해서도요 2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끝물이다. 오를 만큼 올랐다. 반면에 무슨 소리냐, 더 갈 것이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끝물이라고 한 거는 좀 시기상조 같고 지금 한참 핫하잖아요. 근데 이제 상권이라는 거는 이대도 있고 홍대도 있고 과거에 있었는데 이제 쇠퇴해 가잖아요. 네네네. 그 상권의 보통 기간은 5년에서 10년이에요. 주택하고 또 다르거든요. 주택은 한 20-30년 가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끝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5년 10년은 지났으니까. 네. 그런데 박사님께서는 더 갈 거라고 보시는군요. 저는 더 갈 거라고 봐요. 이 성수동은 이대나 홍대나 또 종로나 이런 데하고 또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대나 신촌이나 가로수길이나 강남 쪽에 쇠퇴한 거는 급격하게 임대료가 상승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나잖아요. 상권이라는 거는 수익을 창출하는데요. 근데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 어떻게 해요?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쇠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정하게 유지해 줘야 되거든요. 이건 성동구청에서도 굉장히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형 브랜드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는 걸 막는다든가.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들어오면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시작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봅니까? 이제 성수동의 단점은 200평에서 300평 요 정도로 있어요. 그래서 큰 기업이 들어오기가 힘들게 돼 있어요. 큰 기업이 들어오면 한 1000평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0~300평 규모. 이 규모로 계속 나간다면 성수동의 상권은 좀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까 한 건물 한 건물의 바닥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크지 않은 게 이 성수동에서는 장점일 수 있는 거네요. 장점이죠. 이 성수동이 공장지대였기 때문에 일단 성수동은 보셔서 알겠지만 평지잖아요. 걸어다니기 너무 좋죠. 평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틀리는 거예요. 서울의 다른 핫플레이스하고 성수동하고 다른 점이 공장지대였기 때문에 오히려 핫하게 된 거죠. 그럼 비슷한 지역이 생각나는 게 연남동이 그러네요. 연남동도 연남동. 평지고 건물 다 작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작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안 일어난다고 그렇죠. 보는 거네요. 그게 이제 커지면은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성수동이라는 이 지역 상권의 수명을 예측한다면 몇 년으로 보십니까? 빠르면 5년, 10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례가 하나 있어요. 미국에 소호라고 들어보셨죠? 소호 들어봤죠. 소. 네. 그게 이제 소호라는 게 맨하탄 남쪽에 있는 공장지대였어요. 이 성수동하고 똑같아요. 그 공장지대가 쇠퇴하면서 임대료가 굉장히 하락해가지고 소호라는 데 예술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임대료가 싸니까. 그게 들어와서 예술가들의 거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다가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난 거죠. 고급 호텔들이 들어오고 최고급 레스토랑이 거기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떠나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근데 거기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유지되는 성공적인 케이스예요. 왜 그런가요? 요새 SNS가 발전했잖아요. SNS로 계속 젊은 사람들이 서울을 구경하고 보여줘요. 성수동도 뜬 이유가 그거예요. 또 성수동 와보니까 좋고 이걸 갖다 SNS 올리고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도 알려지고 우리가 이제 SNS 본 내용은 가보고 싶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자유의 여신상 한 번은 꼭 가봐야 된다. 또 헐리우드 거리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또 식당도 그렇잖아요. 아까 그 감자탕 집을 봤는데 그 집은 워낙 유명합니다. 근데 감자탕 집을 외국인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 이제 SNS 보고 한번 먹어보자. 줄을 막 2줄로 3줄로 섰더라고요. 지금 작년 같은데 보니까 성동구의 방문객이 2,900만 명이더라고. 작년 한 해 동안. 근데 외국인이 300만 명이에요. 근데 금년에는 지금 통계가 완전히 안 나왔지만 외국인이 500만 명이 방문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핫해지는 거죠. 핫해지다 보니까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거죠. 작년보다 3배, 4배 올랐어요, 임대료가. 근데 이렇게 오르는 거는 좋은 현상이 아니죠. 고가로 오르면은 대기업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소원은 막 5성급 호텔이 막 들어왔거든요. 최고급 레스토랑 막 들어왔어요. 그걸로 메꿔줘야 되는데 과연 그런 대기업들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 문제. 못 들어오면은 쇠락하는 거죠. 지금 말씀 듣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와서 동네를 좀 걸었거든요. 근데 빈 가게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본 데가 50평, 100평 돼 보였는데 임대가 붙어 있더라고요. 네, 저도 봤어요. 지금 연무장길 있잖아요. 연무장길만 핫하고 또 조금 저 골목으로 나가면은 그렇게 또 핫하지가 않아요. 아직 확장이 안 됐어요. 이게 이제 성수동에 전반적으로 좀 퍼져 나가려면 또 새로운 상권이 또 들어와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여기 와서 한 번, 2번 오면은 새로운 걸 또 찾아 나서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유의 여신상, 헐리우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책에서만 봤던 거 막 가보고 싶잖아요. 근데 가보면은 과연 2번 가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권은 5년, 10년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또 바뀌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경제가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내수 경제가 너무 안 좋거든요. 이런 영향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수동은 한 5년, 10년은 더 갈 거로 본다. 예, 저는 더 갈 걸로 봐요. 그 성수동에 인기 있는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가 팝업 스토어가 아닌가 싶어요. 요새 인기 있다 싶은 팝업은 전부 성수동인 것 같고 마치 어떤 브랜드가 됐건 제품이 됐건 성수동에서 팝업하지 않으면 잘 나가는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겠죠. 지금 TV 안 보잖아요, 젊은 분들. 네. 그럼 TV 광고 해봐야 소용이 효과가 없죠. 없죠. 팝업 스토어는 결국 광고거든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는 성수동에서 광고를 하고 젊은이들이 SNS를 친구들한테 보내고 지인들한테 보내고 확산돼 가서 성수동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물론 이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아요. 지속되지는 않지만 지금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광고주들은 얼마나 좋아요, 지금. 핫한데 광고를 해야죠. 지금 엄청 비싸잖아요, 임대료가. 팝업들 임대료도 만만치 않게 비쌀걸요, 아마. 만만찮아요. 네. 지금 보면은 100평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1,000만 원이에요. 하루에요? 하루에 1,000만 원.
일주일이면 7천만 원, 열흘이면 1억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비싼 돈을 주고 하는 이유가 광고료 TV 줘도 그보다 이상 주는데 광고료 생각하고 그 비싼 임대료를 주고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팝업 스토어만 가지고 하면 오래 못 가요. 광고 효과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또 떠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쇠퇴하는 길이죠. 젊은이들을 꾸준하게 모을 수 있는 또 새로운 공간을 또 만들어내야 돼요. 참 어쩌다가 성수동이 이렇게 팝업을 하게 되는 이렇게 핫한 장소가 되는지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우리 집 갑자기 멀쩡하게 있다가 어느 지역이 갑자기 뜨잖아요. 왜 뜨는 거예요? 일단은 성수동이 이제 공장지대가 쇠퇴하면서 임대료가 너무 싸요. 그럼 사람들이 싼 임대료를 감당하면은 수익이 생기잖아요.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그래서 상권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다른데 핫플레이스하고 또 틀린 게 공장이 그대로 이용해도 지금 뭐 그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대림제지 같은 뭐 제지 공장이 핫하게 그냥 그대로 빨간 벽돌 그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중공업 지역은 또 용적률이 세요. 400%까지 할 수 있어요. 용적률이. 그러니까 새로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용적률을 높이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너무 좋은 게 여기는 공장이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아, 공장이었으니까. 네, 공장은 네네. 원래 층고가 네. 높아요. 뭐 네. 큰 뭐 기구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층고가 높기 때문에 광고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그 팝업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나 뭐 이런 거가 적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뭐 일주일, 3일 뭐 이렇게 빌리는 건데 하루 빌리는데 100평짜리가 1,000만 원 준다 그랬잖아요, 하루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체를 1년이나 2년 전세를 내놓고 월세를 해고 1년 동안 전전세를 또 주는 거예요. 팝업을 재임대를 하는 거죠. 그게 수익이 훨씬 더 커요. 임대료를 훨씬 더 세게 받을 수 있잖아요. 짧은 기간 동안. 비지만 않는다면. 예. 그게 팝업을 하고 싶어서 들어오고 싶은 데가 아직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굉장히 핫하죠. 근데 조심해야 돼요. 취소점은 끝나는 거예요. 너무 아니 이미 취소지 않고. 치솟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은 덜 취소했다고 봐야죠. 아니, 하루에 1,000만 원인데요. 가로수길이 평당 200만 원이었어요. 네네. 여기 지금 평당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 이제 이번 달에 100만 원 된 거예요. 근데 가로수길은 평당 2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비하면 반값이잖아요, 아직은. 와, 그럼 성동구에서는 이 이상 월세가 오르지 않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겠네요. 뭐 월세가 오르지 않게 노력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상권을 하던 분들이 보호를 해주려고 임대료를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서로 상생 협약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다른데 망하는 걸 봤기 때문에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는 걸 제지하고 이러더라고요. 그거 제지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제지할 수는 없겠죠. 제지할 수는 없지만은 구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상생협약을 하더라도 임대료를 많이 올리지 말자. 이런 것들은 상생협약으로 구청에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저도 막을 수는 없어요. 이걸 갖다 그냥 계도하는 수준이지.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여튼 온갖 행정 조치를 사용하는데 그 행정 조치라는 것도 물론 한계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 행정력은 좀 세잖아요. 그 지속 가능 발전 구역이라는 걸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하신 성동구의 그게 바로, 노력이군요. 이게 오래 가자는 거거든요. 다른 상권처럼 5년, 10년 하고 반짝하고 쇠퇴하지 말자. 그럼 이게 실제로 효과적이라고 보는군요.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고 봐야지. 건물주의 이익을 제한하는 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의 반발은 없나요? 그거는 건물주의 이익은 제한을 할 수가 없죠. 월세를 올리지 마라 하는 것들이 사실 그분들의 이익을 제한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생 협약,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도하는 거죠, 지도. 자발적인데 잘 되고 있군요. 아직 잘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부정적이신 거예요? 긍정적이신 거예요? 임대료를 뭐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다. 네. 성수동을 상징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패션이거든요. 패션이죠. 근데 저는 이게 약간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패션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가격대가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아주 저가부터 아주 고가까지. 기존의 패션거리라고 하면 이게 가격대별로 모여 있습니다. 예전에 청담동만 하면 좀 비싼 옷가게들이 모여 있었고 아니면 동대문처럼 좀 저가의 옷가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성수동은 그 섞여 있어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청담동 패션거리하고 동대문 시장이라고 그러죠. 그 저가. 근데 그 두 개 다 지금 쇠퇴하고 가고 있잖아요. 동대문 상가는 뭐 거의 오래됐죠. 공실률이 80몇 %잖아요, 지금. 지금 그렇습니까? 저만 해도 동대문을 안 간 지가 꽤 된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님이 가면은 80몇 %까지 안 되는데 안 가시니까 제 잘못이군요. 네, 대부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세요. 그러면 공실률 좀 떨어뜨리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쇠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수 경기 침체도 있어요, 물론. 또 하나는 온라인 쇼핑. 그다음에 중국 제품이 옛날에는 형편없었는데 지금은 중국 제품도 좋아진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상권의 쇠퇴가 수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임대료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어요, 동대문이. 성수동보다 더 비쌌어요. 그럼 수익이 안 나는데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쇠락하고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성수동에는 패션이 다양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동대문 상권이 또 몰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명 브랜드 자라라든가 유니클로 이런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아주 비싸지 않잖아요. 이런 브랜드 제품이 들어오면서 동대문 상권은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대규모 브랜드들이 들어왔잖아요.
동대문 제품과 얼마 차이 안 났죠. 얼마 차이 안 났죠. 그런 것들이 쏟아져 오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수동에서는 다양하게 하는 거는 아까 지속 가능한 좀 오래 가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의도하고 만든 건 아니지만 지금의 이 현상이 이 상권이 오래 가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네. 청담동은 최고급화 시켰는데 쇠퇴하잖아요, 지금. 공실률이 지금 24%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도 그렇게 근데 많습니까? 실제는 30% 넘어요, 공실률이. 아, 그래요? 근데 거기는 나름대로 좀 한산하긴 하지만 한산한 걸 좋아하는 분들이 고급 제품 거기 보면은 뭐 스포츠카 해외 명품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좀 한산한 데를 즐기는 분들이 아직도 수요가 조금 있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쇠락할 걸로 봐요. 장기적으로는 쇠락할 것이다. 더 버티지 못할 것이다. 지금도 공실률이 많거든요. 이렇게 성수동이 패션의 대명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 외신에서는 뉴욕의 브루클린처럼 성수동이야말로 서울의 브루클린이다 이렇게 말도 하거든요. 이런 평가는 오래 갈까요? 성수동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패션의 리딩 지역이 되려면 지금부터 뭘 더 노력을 해야 될까요? 지금 성수동은 이제 공장지대라는 장점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층고가 굉장히 높고 다 평지고 그다음에 전철이 가깝고. 근데 이제 단점들이 있어요. 2호선이 있잖아요. 성수동 이쪽 오는 전철은 지상철이잖아요. 내려오는 데가 너무 좁아요. 복잡해요. 아, 성수역이요? 예. 그동안에 이제 홍대나 이대 이런 데 보면은 전철이 다 지하니까 나오는 구간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데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오기 되게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단점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임대료가 치솟으면 끝장이에요. 아, 이 모든 게 임대료랑 관계가 있군요. 아이, 그럼요. 모든 상권은 수익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쇠퇴가 시작돼요. 지금 팝업 스토어가 많이 들어온 게 성수동을 핫하게 만들었지만 이렇게 단기 임대가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단기 임대라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떠나기 시작하면 팝업은 안 하기 시작해요. 바로 가라앉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의외로 상권이 빨리 쇠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팝업만 해가지고는. 그래서 1년 임대, 2년 임대 이렇게 임대 기간이 좀 길어야지. 지금처럼 일주일, 뭐 오래 해봐야 2주일 하거든요. 이렇게 짧아가지고는 쇠퇴도 짧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동산도 정말 쉬운 게 없습니다. 아니, 부동산은 더 어렵죠. 근데 사실 부동산 투자를 아직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가서 건물 하나 사거나 아파트 하나 사면 다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절대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의외로 부동산 가지고 돈 번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도 의외로 부동산으로 손해본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습니까? 다 돈 번 것 같죠? 부동산 해가지고. 그렇지는 않아요. 잘못 사면 큰일 나는 건가요? 네, 큰일 나죠. 그 성수동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담동, 압구정동 이쪽은 공실률이 더 높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제가 어떤 건물주한테 그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공실로 내버려 두느니 월세를 좀 낮춰서라도 세입자를 드리는 게 낫지 않냐. 그랬더니 그러면 건물값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떨어지는 거죠? 상권은 수익에 비례해서 건물값이 결정돼요.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를 할 때도 상가는 무조건 수익 기준으로 해요. 그럼 월세가 떨어지면 가치가 떨어지죠. 건물 가치가. 그럼 대출을 안 받는 분들은 괜찮아요. 대출 받은 분들은 은행에서 대출 상환 요청이 와요. 건물 가치가 떨어지면. 그러면 차라리 비워놓는 게 낫지 않겠어요? 건물 가치가 떨어지는 걸 감추는 거죠. 그 감춘다 있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럼 비워놓으면 그 이자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은행 대출 받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사실 그 가로수길 같은 데는 공실률이 42%예요. 그렇게 높습니까? 근데 실제는 절반이에요. 왜 절반이 넘느냐? 관리비만 내고 들어와서 있으라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관리비만 내고 그냥 여기서 살아라 뭐 이런 얘기들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공익적으로 통계가 42%가 공실이에요. 그러면은 가로수길은 건물 가격이 반값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가치 면에서는. 그런데 건물 주인들은 그걸 인정을 못하죠. 그럼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네, 임대를 공실로 남겨두더라도 절대 임대료는 안 드린다.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은행에 대출 받은 것도 있고 언젠가는 살아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못 살아나요. 그렇게 하면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예요. 거기에 임차인들이 들어올 정도로 임대료를 계속 낮춰야 돼요. 낮추면 임차인들은 들어와요. 항상 상권이라는 거는 수익을 보고 들어오거든요. 비용이 싸지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가로수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임대료를 점점 떨어뜨려가지고 임차인들이 다 들어올 때까지 떨어뜨리는 거예요. 반값으로 떨어져서 다 들어온다. 그럼 반값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3분의 1로 떨어져서 다 들어온다. 3분의 1로 떨어뜨려야 돼요. 그럼 물론 건물 가치가 하락하죠. 그러나 거기서부터 다시 상권이 시작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방치해 놓잖아요. 가치는 이미 반값 이하로 떨어졌어요. 건물 가치가. 근데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아, 내 건물은 200억이었는데 내게 100억 분이 가치가 안 나간단 말이야.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건물주는. 그러나 그거보다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냥 방치하면은. 지금 거의 뭐 가로수길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집걸로 하나에 다 빈집이거든요. 공실이에요. 그러면 빈 사무실이 늘려 있으면 다른 데도 장사 안 돼요. 그러니까요.
동네 자체가 약간 죽어있는 동네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북적북적해야 장사가 되는 거지. 하나 걸로 하나 이거 비어 있는데 사람들이 점점점 안 오고 쇠퇴가 완전히 빨라지고 나중에 몰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누군가가 가로수길 건물을 하나 사려고 박사님한테 상담을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반값 이하면 사야죠. 반값 이하로 나오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예? 진짜 급한 분들은 팔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못 파냐면 대출받은 분들은 팔면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대출받은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절대 안 팔고 망할 때까지 버티는 거죠. 근데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이미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상권이 성수동으로 왔잖아요. 성수동에서 또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또 성수동도 옮겨갈 거란 말이에요. 뭐 얼마나 오래 가느냐만 달려있는 거지. 근데 가로수길로 다시 회귀를 한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임대료를 대폭 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테란노 있잖아요. 테란노. 강남 같은 데는 이제 공실률이 한 10%가 좀 안 돼요. 테란노하고 강남 권역을 보면은 한 9% 좀 넘는다고 보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9% 10%면 괜찮은 편인 거 아닌가요? 아니요. 한 6% 미만이어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거기도 보면은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 가치하고 가격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 지금 테란노에 있는 빌딩들 팔려고 보면은 전에 높은 가격에 반값에 살 사람이 있을까 말까요. 지금 현재. 아니 9%밖에 안 되는데도 그렇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침체돼 있잖아요. 사실상 경기 침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걸 감추는 게 뭐냐? 강남에 몇 개 단지 가지고 신고가 형성되고 50억이고 60억이고 뭐 100억 간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내는 거는 저는 큰 문제라고 봐요. 우리나라 전체는 죽어가는데 경기가 지금 침체 상태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IMF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상권을 보면은. 지금 오늘 성수동 핫한 걸 다루지만 이 성수동이 또 언제 쇠퇴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성수동만 핫하지 과거 핫플레이스였던 다른 지역은 쇠퇴해버렸잖아요. 홍대, 이대 뭐 다 가면 쇠퇴해버렸어요 지금. 이대는 정말 90년대랑은 천지 차이더라고요. 경기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예요. 지금 환율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환율을 정부에서 국민연금 가지고 막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지금 막고 있어요. 환율을 막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민연금 가지고 막으면 미래 세대가 국민연금 받을 걸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환율을 막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기준금리를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려서 환율을 막느냐, 국민연금 이런 걸 갖다 쓰면서 환율을 막느냐. 저는 기준금리 올리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기준금리 올리면 큰 단점이 있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 가격 폭락은 한 번은 일어나야 돼요. 지금은 너무 버블이라고 보시는 너무 버블이에요. 일본하고 중국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일본은 부동산을 소유욕이 아예 없어요.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이 일어났잖아요. 부동산 값이. 골프장이 10분의 1 값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일본이. 안 살아나잖아요. 지금. 중국 콘크리트 문화 다 없애고 이제 AI 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지금 아파트 가지고 계속 버티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경기 침체 시비에 이미 들어선 거예요. 아니 부동산이 그래도 오른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 부동산학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더 충격적이고 진짜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원래 부동산이 언제 떨어졌어야 되지 하면은 부동산은 사이클이 있어요. 10년주의가. 부동산이 한번 떨어질 시점에 팬데믹이 와버렸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부동산이 안 떨어졌어요.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흘러가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아파트 값이 또 폭락 수준으로 갔어요. 강남도 40% 밑으로 떨어졌어요. 22년도.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온갖 정책 자금을 풀어가지고 폭락을 막았어요. 그때 안 막았어야 돼요. 그 막은 게 우리나라 경기 침체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막지 말고 폭락을 하도록 놔뒀어야 돼요. 반값 이하로 떨어지도록 놔두고 거품을 뺐어야 돼요. 그러면 경기 침체 기간이 짧을 텐데 22년도에 막 폭락하고 있는데 강남 아파트 막 반값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온갖 정책 자금을 풀어가지고 수십조를 풀어가지고 막았어. 그 막은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장기간 상승기가 온 거예요. 팬데믹 때 상승했죠? 16년부터 쭉 올랐으니까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이게 부동산에서 똑같은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에. 그게 부작용이 나타난 게 뭐냐? 상권의 쇠퇴예요, 지금. 경기 침체의 징조는 주택이 아니라 상권이에요. 지금 우리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말 들으면은 너무 장사가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을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 있잖아요. 기업들의 절반 정도가 버는 수익 가지고 대출 이자도 못 내요. 그럼 참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이라는 사이즈를 봤을 때요. 서울에 상권이 참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말씀하신 홍대, 이대, 강남, 압구정, 청담동, 지금 여기 성수동, 네, 한 7개 정도. 종로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돈단 말이에요. 여기가 떴다. 그다음에 여기가 가라앉고 그다음 저기가 떴다가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도시 차원에서 보면 이게 골고루 떠 있는 게 좋은 그게 거 아닙니까? 정상이죠. 그죠? 그 정상이잖아요. 그렇게 유지를 해가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건 없고 유지되려면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
환율의 상승 이런 게 없으면 가능한데 외생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7개 상권이 다 살아나기가 불가능해요. 내수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돈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잖아요. 또 관세 협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년 200억 불씩 주잖아요. 200억 불이면 한 30조 가까이 매년 주는 거예요. 물론 관세 협상을 잘했다고 하지만 잘한 건 잘한 거고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겨우 이제 4,200억 불? 이게 우리나라 외환인데 외환이 200억 불 매년 10년 동안 2천억 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IMF가 왔다, 또 금융위기 왔다, 회복을 금방 했어요. 3, 4년 만에 회복을 했잖아요. 그때는 우리나라만 경기가 안 좋고 세계 경제는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안 좋아요. 영국, 프랑스 막 경제 안 좋은 게 막 언론에 나오잖아요. 진짜 안 좋아요. 프랑스 경제가. 심각하다 그러더라고요. 미국도 좋지 않아요. 미국도 엄청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관세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IMF나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처럼 우리나라가 3, 4년 만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외부 환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 가요. 근데 지금 그게 시작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만의 잘못은 아니고 세계 글로벌 환경이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내수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콜고루 되기는 힘들고 다른 상권이 다 쇠퇴하고 성수동으로 몰려왔다가 또 성수동에서 또 몇 년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데로 또 몰려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거지는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는 어딜까요? 이제 살기 좋은 동네는 저는 그렇게 봐요. 2호선이 순환선이잖아요. 배행둘러. 모든 상권이나 아파트 가격이나 그 2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돼요. 근데 2호선이 뱅뱅 돌고 있는 것 중에서도 아직도 아파트 값도 싸고 또 상권도 싸고 아직도 공단이 있는 지역도 있잖아요. 성수동 말고. 그런 데는 한 번은 살아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강남 쪽은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한 바퀴 뺑 돌면 아직도 3분의 2는 발전이 안 돼 있어요. 성수동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떴잖아요. 그러니까 2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씩은 뜰 수 있겠다. 그게 이제 로케이션이 좋다는 거죠. 오늘 저는 박사님과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부동산 경기엔 주거지 경기와 상업지 경기가 따로 있다. 그리고 그걸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도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주거지보다는 상업지가 발전을 해야 된다. 요거를 배운 게 오늘 가장 큰 수학인 것 같아요. 상업지는 5년에서 10년이에요, 사이클이. 주거지는 20년에서 30년이에요. 그러니까 주거지는 오래 가죠, 사이클이. 예를 들어 강남 어디 떴다. 20, 30년 가는 거죠. 상업지는 빠르죠, 순환이. 수익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장시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정말 여러 가지 각도에서의 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정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각도까지 들어서 오늘 부동산, 집, 건물을 바라보는 저의 시야가 한층 더 넓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산을 어떻게 보호하시겠습니까? 지식인 초대석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